그 1번에 보시면 전부 타인권리 매매 그래 돼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매도인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매수인의 귀책 사유. 자, 원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 거 맞죠? 근데 매수인의 잘못으로 하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사는 사람이 잘못해서 하자가 생긴데 판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때는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담보 책임의 내용 중에서 손해배상 그 청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손해배상의 내용은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자, 옆에 써놓으세요. 자, 손해배상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신뢰이익 배상, 이행이익 배상. 그러면 신뢰배상은 우리 민법 전체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거 빼놓고 모든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이행된 것과 동일한 이익, 요거를 이행이익이라 합니다. 언제를 표준으로 한다고?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요것도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다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을에게 1억으로 매매를 했는데 물건이 넘어갔어. 그런데 하자가 있어. 이렇게. 그런데 요 물건이 알고 보니까 전부가 병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무슨 사건? 전부 타인권리 매매. 자, 그러면 갑이 병으로부터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죠. 그런데 취득이 안 됩니다. 예, 병이 정한테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갑으로 넘길 수가 없죠. 그럼 갑이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되겠죠. 이때 을이 갑한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전부 타인권리 매매다. 그럼 을은 담보 책임으로 첫째는 매매를 뭐하고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기간은 없습니다. 자, 네모토표 기억나시죠? 맨 위에 전부 타인권리 매매. 그럼 해제는 동그라미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제할 때는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선의의 을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 매도인도 선의인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는 매수인도 해제, 선의의 매도인도 해제. 매수인이 할 때는 악의도 할 수 있고 매도인이 할 때는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 이렇게. 자, 그러면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을에게 배상하고 해제하고 하나는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만 하고 해제합니다. 그거는 을이 선의이면은 그에게 배상하고 악의이면은 그에게 통지만 하고 해제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주의할 게 뭐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 제도. 요거는 전부 타인권리 매매 사건에서만 존재합니다. 다른 데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위에 보세요. 36페이지 3번 위에. 자, 민법 571조 제1항은 즉 선의의 매도인이 해제하는 규정은 전부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즉 전부 타인권리 매매 사건에서만 있고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그 기산점이 나옵니다. 기산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갑이 100평을 을에게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요 100평 중에서 10평이 병의 소유입니다. 자, 요 사건을 뭐란다? 일부 타인권리 매매. 그러면 요 토지하고 병의 토지하고 딱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90평이야. 요 사람이 10평 소유하고 있어.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10평을 취득해서 100평을 맞춰 가지고 을한테 판단 말이야. 1억 받고. 아시겠죠? 그런데 10평을 취득 못해요. 그럼 100평이 넘어갈 수가 없죠? 넘어가도 90평밖에 안 넘어가. 그럼 을이 100평이 돼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요게 두 번째 칸입니다. 자, 첫째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대금을 감액해 주시오. 대금 감액 청구. 즉 1000만 원 돌려주시오. 그 다음 두 번째 해제할 수 있죠.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네 번째 기간은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1년. 그러면 동그라미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악 불문할 수 있다. 요거는 동그라미 없거든요. 선의의 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1년의 기산점이 뭐냐? 만약에 을이 악이다. 그러면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돼요. 자, 선이면
안날로부터 1년 요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판례가 뭐냐? 뭐를 안날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판례. 그게 판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보세요. 자, 안날로부터 1년인데 잘 들으세요. 자,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OX? X. 그 다음,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안날. O. 기산점이 늦어진다고. 속하게 된 사실을 안날이 아니고 속해서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그게 3번입니다. 3번. 자, 5번부터 합시다. 자, 우리가 담보 책임의 3대 특징 옆에 적어주세요.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3대 특징. 1번 무과실 책임, 2번 원시적 하자, 3번 매매가 유효. 자, 제가 지금 뭐라고? 무과실 책임, 원시적 하자, 유효. 무효일 때는 절대 담보 책임이 안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5번을 보면은 원시적 하자입니까? 후발적 하자입니까? 후발적. 그러니까 애초부터 수량 부족이 있어야 담보 책임이 되는 것이지 매매 후에 부족이 일어났다면 후발적 하자입니다. 이때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5번입니다. 자, 4번은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거는 수업 시간에 안 했거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100평 을 1억에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평당 100만 원에 1억으로 매매했는데 넘겨받았어요. 이렇게. 넘겨받았는데 청량을 해보니까 90평밖에 안 되더라. 이거를 뭐란다? 수량 부족. 아시겠죠? 그러면 수량 부족이면은 을에게 갑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그 첫째가 대금 감액 청구입니다. 맞습니까? 대금 감액 청구. 즉 1000만 원 돌려다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도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고 수량 부족에서도 할 수 있죠. 근데 차이가 여기는 동그라미가 없어요. 선의의 을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을이 갑에게 1000만 원 돌려달라. 1000만 원 반환해 달라. 이렇게 만약에 소송을 했다 칩시다. 자, 을의 변호사가 갑에게 소송하면서 1000만 원 돌려달라고 청구 소송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항상 뭔가를 재판에서 청구할 때는 변호사가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럼 첫째, 담보 책임을 근거로 들었다. 두 번째, 부당 이득 반환을 근거로 들었다. 세 번째, 535조를 근거로 들었다. 실제 판례입니다. 자, 을의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 앞에서 판사님 담보 책임으로 반환 청구, 부당 이득 반환 차원에서 반환 청구,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반환 청구 세 가지를 제시했어.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뭐를 근거로 들어줬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1번이 답이에요. 1번. 요거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자, 을의 변호사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을의 변호사하고 대법관하고 누가 공부 잘합니까? 대법관이 훨씬 잘해요.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 대법관입니다. 9명이, 14명이 있거든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법관. 그래서 을의 변호사가 1번도 제시하고 2번도 제시하고 3번도 제시하니까 대법관이 변호사 보고 네 연수원에서 몇 등 했노? 그 당시에 200명 뽑았다 칩시다. 몇 등 했나니까 199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하면서 그죠? 그래서 대법관들이 볼 때는 이걸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담보 책임은 매매가 유효일 때 합니다. 맞죠? 아까 얘기했잖아. 담보 책임의 특징은 매매가 뭐해야 한다? 무효. 근데 부당 이득은 무효를 전제로 합니다. 매매가 무효일 때 하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요 1억 매매가 무효이니까 1000만 원을 돌려달라.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럼 535조도 원시적 불능이죠. 요것도 무효를 전제로 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인간적으로 대답하시오. 자, 을이 매매를 했는데 1억 주고 100평을 샀어. 근데 10평이 부족해. 그러면 10평이 부족하다고 해서 매매가 무효입니까? 아니지. 유효지. 그러니까 유효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야지 무효를 전제로 하는 이걸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게 굉장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판례. 37페이지. 자, 6번도 그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6번. 자, 여기 한번 보시와요. 눈을 개선철에 뜨고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빠꼬마이 떠서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습니다. 을한테 1억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샀어요. 맞죠? 그럼 토지가 을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할까요? 이렇게 따라올까요? 따라오지요.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을 쪽에서는 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내한테 팔았냐 하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저당권이 실행되었습니까? 설정만 되어 있습니까? 설정만 되어 있을 때는 현실적으로 을에게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을은 설정만으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그 다음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채무자 갑이 돈을 못 갚았어요. 요렇게. 그러면 A가 경매를 신청하겠죠. 자, 경매를 신청하면은 을의 토지가 S한테 낙찰이 돼가지고 을이 소유권을 뺏겨버립니다. 낙찰자한테. 아시겠죠? 그러면 을은 현실적으로 손해봤죠? 그러면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다. 담보 책임의 내용은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기간은 없고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고 이래 됩니다. 그 도표 맨 밑에 거 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가 2개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을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는 담보 책임으로 해제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선악을 불문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강조한 게 뭐냐? 저당권이 붙어 있는 거 하고 가압류가 붙어 있는 거 하고 가등기가 붙어 있는 거 하고 같이 취급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냥 가등기가 붙어 있어. 가압류가 붙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뭐가 돼야? 실행돼야. 자, 그러면 가등기가 실행된다는 말은 자, A라는 사람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을의 소유권이 A로 다시 뺏겨버려요. 이렇게.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있는 을의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되고 본등기한 A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들어봤잖아요. 그걸 가등기 실행이라 합니다. 그러면 A가 가등기를 실행해서 A지가 소유권을 을한테 뺏어 오면 을이 소유권 상실을 했죠. 손해봤죠. 그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자, 그 다음 가압류. 자, 가압류도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뭐가 돼야 된다? 실행돼야 된다. 그럼 실행이 뭐냐? 자, A라는 사람이 여기에 가압류를 잡았다. 그 말은 지금 소송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갑을 대상으로. 왜? 소송을 해가 여기 강제 집행이 되잖아. 근데 강제 집행이 되는데 갑이 재산을 빼돌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놔야 돼. 그거를 가압류, 압류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A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럼 이기면 이제는 가압류를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가압류를 실행한다는 말은 경매를 신청한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강제 경매를 신청합니다. 뭐라고? 강제 경매. 그 경매를 신청하면 을의 토지가 역시 S한테 낙찰이 돼버려. 그러면 가압류 실행으로 을이 S한테 토지 뺏겼죠? 손해봤죠? 그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신경질 나면은 이 복잡한 구조를 생각하지 말고 아, 저당권이 붙어 있으나 가등기가 붙어 있으나 가압류가 붙어 있으나 똑같네 이래 알고 있으면 돼. 똑같다고 처리할 때.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까요? 자,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를 인수했다. 자, 이것도 지금 처음 이야기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자, 이 갑은 채무자이고 A는 채권자입니다. 맞죠? 자, A가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채무를 인수했단 말이야. 인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갑이 A에 대해서 갚을 거를 내가 대신 갚을게. 자, 예를 들어서 요 채무가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매매 대금이 1억이야.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저당권이 붙어있는 토지를 1억으로 을이 샀어. 그럼 을은 1억을 다 안 줍니다. 맞죠? 뭐합니까? 5천만 원만 주고 5천만 원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래 한다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보통 이때는 사회에서도 채무 인수를 해버려요. 을이. 자, 그러면 채무 인수를 하면은 이제 을이 채무자가 돼버려. 맞죠? 그럼 을이 채무자가 됐으면은 을이 갚아야 되잖아요. 을이 안 갚았단 말이야. 자, 을이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어. 그럼 A가 경매 신청하죠? 그럼 토지를 날리죠? 그러면 아까 갑이 안 갚아서 날린 게 아니고 지가 안 갚아서 날렸잖아요. 그럼 자기의 잘못으로 날려놓고 책임져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7번은 인수한 경우에는 담보 책임 규정은 적용이 없다. 즉 담보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8번에 1번에 보시면 법률적 제한, 법률적 장애. 자, 요거 이제 동그라미 딱 치시고 우리가 담보 책임에서 하자는 물건 하자, 권리 하자 두 개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법률적 제한, 법률적 장애. 요거는 물건 하자냐, 권리 하자냐 했을 때 우리 판례는 물건 하자에 해당.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자 여부는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임대차 1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자, 을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땅을 갑으로부터 빌렸거든요. 빌렸어. 자, 3월 1일 날 빌렸습니다. 그러면 을은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습니다. 임차권. 지금 주택임대차 아닙니다. 일반 임대차. 자, 그런데 갑이 갑자기 병한테 팔아먹습니다. 땅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갑에서 병으로. 자, 그러면 병이 새 주인이 됐죠. 그죠? 그러면 자기 땅이 됐으니까 을한테 가가지고
토지 내라,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른 병한테 철거 못하겠다, 땅 못 주겠다, 대항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원칙은 대항할 수 없다. 자, 이 사람은 소유권자죠. 물권. 임차권은 채권이죠.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라 하면 못 나가겠다, 대항 못합니다. 따라서 철거해주고 땅도 내주고 나가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대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려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차권을 등기를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등기를 하면 된다니까 선생님 그거 전입신고해도 되는데요 이랬었더라고. 지금 우리는 주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땅에다가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체리라 정신체리. 네? 자, 등기하거나 또 두 번째는 지상 건물을 등기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생겨요. 이렇게.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만약에 등기를 한 게 4월 1일이야. 그럼 병합으로 등기한 게 5월 1일 이렇게 돼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어야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3월 1일 날 등기했어. 그럼 대항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을이 등기하는 거 하고 병이 등기하는 거 하고 을이 먼저 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응용을 하면은 병합으로 이전 등기를 해도 되지만 가처분이라고 있어요. 가처분 등기가 됐단 말이야. 응? 가처분 등기. 그럼 병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나 가처분 등기되나 논리가 똑같다. 이게 팔립니다. 그러면 을이 가처분 등기가 된 병한테, 가처분 등기를 한 병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등기보다 지가 등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읽어보세요. 누가 을이 등기를 먼저 했습니까? 병이 먼저 했습니까? 병이 먼저 했죠. 그럼 이놈이 먼저 했으니까 대항할 수 없다. 이래 맞잖아요. 자, 이번에 보시는 법정갱신이네요. 자,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갱신.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 자, 임대차가 여기서 종료됩니다. 자, 갑은 임대인이고 을은 임차인입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 보증금이 3천만 원 지급됐고 기간이 3년입니다. 자, 그러면 종료 후 상당 기간 동안 주인이 말을 안 하고 하얀 마스크에 꽃표 해가지고 쓰고 있다. 뭐 하고 있다고? 침묵하고 있다고. 침묵하면은 갱신된다. 그걸 묵시의 갱신, 법정갱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법정갱신이 돼버려요. 이렇게. 자, 요건 이제 기간. 다른 데는 전부 다 주인이 종료 전에 침묵입니다.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일반 임대차는 종료 후 침묵이야. 종료 후 상당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하면 법정갱신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자,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더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본다. 이거를 법정갱신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기간만큼은 뭐가 답이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민법에 적용을 받는 법정갱신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주택은 2년으로 된다. 상가는 1년으로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니까 갑도, 을도 해지 통지를 해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은 6개월 후에 종료, 임차인이 하면은 1개월 후에 종료,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법정갱신의 기본이고, 요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좀 어렵습니다. 자, 법정갱신이 되기 전에 임대차에 담보가 설정돼 있었어. 요 내용은 어렵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자, 법정갱신 되기 전에 뭐가 설정돼 있다? 담보. 그러면 법정갱신이 되면 이 담보는 소멸하느냐, 존속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우선은 나눠야 됩니다. 임차인이 제공했다. 무조건 존속입니다. 그 다음 제3자가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제3자가 제공하면은 소멸합니다. 자, 법정갱신 됐을 때 종전의 담보는 어떻게 된다고? 임차인 제공하면은 존속, 제3자가 제공하면은 소멸. 그런데 제3자가 제공한 것 중에서 제3자가 보증금을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존속입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딱 외우라 이 말입니다. 임차인이 줬다. 계속 존속. 제3자가 줬다. 일반 담보는 소멸. 보증금은 존속. 이렇게.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그 2번이 무슨 뜻이냐? 자, 여기는 법정갱신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법정갱신이 됐을 때 제3자가 제공한 일반 담보는 소멸한다. 이거예요. 여기 핵심이 요겁니다. 법정갱신 됐을 때 보증금 빼고 제3자가 제공한 일반 담보, 저당권 같은 거, 그런 거는 소멸합니다. 자, 그런데 요 소멸한다는 규정은 법정갱신에만 적용되지 약정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약정갱신은 다른 말로 합의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법정갱신 됐을 때는 제3자가 제공한 일반 담보는 소멸하죠. 그러면 약정갱신, 합의갱신은 이게 적용 안 되니까
약정갱신, 합의갱신이 됐을 때는 제3자가 정한 일반 담보도 존속한다. 자, 그러면 그 2번에 보세요. 자, 민법 639조 제2항. 그게 무슨 말이냐. 법정갱신이 됐을 때 제3자가 정한 일반 담보는 소멸한다. 이 조항은 합의갱신에는 적용되는지 여부, 적용 안 된다. 소극. 합의에 따른 기간 연장, 이걸 말한다. 합의갱신, 약정갱신 이렇게 한다고. 됐습니까?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어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